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서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위장 논란에 휩싸인 작품의 진위 여부를 가릴 때도 수학이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붓으로 선을 그릴 때 주저한 흔적이 많이 발견되는 작품일수록 위작으로 판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세밀한 부분까지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바로 수학적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수학의 활용 범위는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또 어떤 분야의 놀라운 수학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즐거운 수학 이야기 시작할게요. 다른 친구들이 저보다 점수가 더 잘 나오거나 그거 나면 그때는 좀 화가 나죠. 이리 씨,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 위작을 가리는 데 있어서도 수학이 활용된다는 게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근데 저는 조금 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네. 아까 그 위작을 가릴 때 이 그림을 약간 이 주저한 흔적이 있다. 요걸로 이제 위작을 판단한다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원래 작가가 쫙 그린 그 그림을 아주 미세하게 따라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번 덧칠하게 된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원래 작가가 네. 이 손에 수전증이 있어가지고 한 번에 못 그리고 계속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못 잡아낼 것 같은데 아. 어쨌든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요, 네. 뭐 전문가들이 확 한쪽 눈에다가 돋보기 같은 거 여기 탁 끼고, 끼고 막 그 그림을 살피잖아요. 근데 그게 과학적 조사가 아니라 네. 수학적 조사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그림뿐만 아니라 이 땅 속에 있는 유물을 발굴할 때도 왠지 수학이 쓰이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좋은 네. 추인데요. 특히 이제 오래된 것들을 발굴할 때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때 수학적 사고력이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요, 오늘 저희가 파인드맥스를 통해서 만나보려고 하는 분들은요, 바로 문화재 보존 연구원입니다. 보존 연구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왠지 보존 연구하면 뭐 이것이 깨질까 망가질까 해서 막 유약칠하면서 애지중지할 것 같은데 네네. 그런 보존 과정이 사실은 뭐 진짜 언제 만들어진 건지 어떤 성분으로 돼 있는지 수학적으로 계산도 하면서 굉장히 복잡한 과정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 과정 속에 수학이 녹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 신기하고 굉장한 걸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문화재 보존 연구원 과연 어떤 직업이고 이 안에는 어떤 수학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 지금부터 문화재 보존 연구원을 만나기 위해서 박물관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흩어진 시간 속에 묻힌 삶의 흔적 문화재. 문화재는 유구한 역사 속에 남긴 조상들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시간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것들은 없는데요. 깨지고 부서진 문화재, 되돌릴 수는 없을까요? 다양한 문화재가 숨쉬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에는 문화재 보존 과학부가 있습니다. 이곳은 흩어져 있는 역사의 조각을 맞추는 곳인데요. 문화재 보존 과학부에서는 금속이나 도토기, 목재, 직물, 석벽화, 지류, 서화 등 다양한 재질의 문화재를 복원 및 보존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금속 문화재를 복원하는 과정을 살펴볼 텐데요. 이렇듯 잠들었던 옛 것을 되살려 숨을 불어넣는 사람들을 문화재 보존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문화재 보존 연구원들이 하는 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예, 보존과학은 문화재를 과학적으로 보존 처리하고 또 과학적으로 조사 분석해서 그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하고 전시, 연구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문화재가 박물관에 전시되기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문화재를 발굴하고
깨지고 잃어버린 부분을 되살려야 하죠. 이 모든 과정에 수학이 숨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재 복원 과정부터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유물이 발견되면 어떤 상태인지 조사합니다. 방사선이나 현미경 촬영으로 취약한 부위와 숨겨진 정보를 파악하죠. 그 후 문화재에 해로운 이물질들을 제거합니다. 유물이 더 이상 부서지지 않도록 강화 처리를 하고 원상태에 가깝도록 복원합니다. 모든 유물들이 꼭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바로 비파괴 조사입니다. 비파괴 조사는 X선을 문화재에 투과시켜 유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제작 기술을 파악하여 정밀하게 복원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촬영된 사진을 보면서 유물의 균열, 손상 부위를 파악하고 문양을 알아내는데요. 연구원들은 유물의 상태에 따라 어떻게 복원하고 어떤 보존 과정을 거쳐야 할지 논의합니다. 이제 문화재가 두꺼우면 이제 엑스레이가 많이 흡수돼서 결국 이제 그 필름에 닿는 엑스레이 양은 이제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게 되고요. 또 이제 무거운 원소들, 뭐 청동이라든지 금 이런 경우에 이제 원소들로 구성된 문화재들은 이제 밀도가 높기 때문에 밀도가 낮은 유기물이라는 것에 비해서 이제 엑스레이가 이제 많이 흡수되기 때문에 그 필름에는 이제 하얗게 두꺼운 부분들이나 중금속들은 이제 그 엑스레이 필름에 이제 투과가 덜 되는 그런 상태로 이제 상이 이제 맺히게 됩니다. 이 서화에는 기존 그림 위에 다른 사람의 모습이 덧칠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비파괴 조사를 통해 이처럼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던 과거의 흔적들을 발견해내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복원 보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래의 형태를 알아야 한다는 것일 텐데요. 비파괴 조사를 통해 유물의 지름이나 반지름, 각도, 둘레 등을 밝혀내는 것도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조각난 유물들도 복원이 가능할까요?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복원이 가능합니다. 수학을 사용하면 말이죠. 몇 조각의 파편으로 소실된 부분을 찾아 과거의 원형을 복원하는 작업. 과연 어떤 수학적 원리가 사용되는 것일까요? 원주에 이제 세 개의 이제 그 점을 찍어서 결국 그 삼각형의 이제 외접원을 구하는 그 방식으로 이제 광배의 이제 직경을 이제 구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이고요. 남아있는 유물로 원래의 크기와 형상을 추정해서 복원도를 만들어 전시에 활용했습니다. 이처럼 문화재 보존연구원은 수학 능력뿐 아니라 창의력과 사고력까지 필요합니다. 사실 금속 유물들은 하나의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성분들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복원을 할 때에도 같은 성분으로 복원해야 하기 때문에 성분 분석 연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혼합 같은 경우에 이제 그 1차 다항식이기 때문에 뭐 손으로 이제 풀어도 되지만 비율이 이제 뭐 이렇게 정수배로 떨어지지 않거나 또는 뭐 개수가 많거나 하면 이걸 이제 그 구하기 이제 쉽지 않고요. 또 물론 이제 그래프로 그려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이제 정확한 이제 수치를 이제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혼합이나 또는 상태 변화에 따라서 이제 비율 같은 거는 이제 행렬을 통해서 구하면 이제 쉽게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유물에 함유된 성분을 분석해서 인근 지역의 원료가 어느 정도 혼합되어 있는지 파악할 때 행렬이 사용되었는데요. 이 외에도 문화재 복원 과정에는 정말 많은 수학 원리들이 사용됩니다. 그러니 문화재 보존연구원에게 수학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죠. 복원 과정이 모두 끝나면 관람객들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적절한 온도와 습도가 맞추어진 전시실에서 우아한 자태를 뽐냅니다. 수없는 시간을 문화재 복원에 매달리는 문화재 보존연구원. 그들의 손길에서 유물은 새 생명을 갖게 되고 아름다운 문화재로 거듭납니다. 오늘 파인드메스에서는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오롯이 그 문화재 모습 그대로 되살리는 문화재 보존연구원을 만나보았습니다.
네, 유물 하나가 발견돼서 전시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너무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너무 신기한 건 정말 요만한 뭐 파편 하나를 발견해냈는데 이거 하나를 가지고 유물의 그 전체적인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아까 보니까 뭐 숫자도 막 나오고 그러니까 그 영화 박물관이 살아있다 보는 느낌이 막 네. 들었거든요. 근데 조금 헷갈린 게 그 문화재 복원이라고도 하고 또 문화재 보존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가 차이점이 있는지 우리 김세희 선생님께서 좀 자세히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재 이 보존 연구 안에 복원과 보존이 다 들어 있습니다. 네. 이 복원이라 하면 말 그대로 예전 모습을 되살리는 것이겠죠. 그리고 보존이라 하면 그 되살린 것을 유지시키는 것. 이것을 이제 보존, 복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문화재를 복원하는 데는 짧게는 뭐 1, 2년, 길게는 5, 6년, 사실은 더 오래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밀한 작업을 요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금속도 있을 수 있죠. 도토기, 그리고 목재, 직물, 뭐 벽화, 뭐 석벽화요, 뭐 지류 이런 것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연구하는 분야가 정말 깊고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문화재 이제 보존 절차는 처음에 분석하고 그 다음에 복원하고 관리하는 쪽으로 이루어지는데 분석, 복원, 관리 각 단계마다 전문가들이 다 다르고요. 그 재료가 금속이냐, 나무냐, 독이냐에 따라서 또 전문가들이 또 다른 전문가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화재를 보존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자존심인 거죠. 그렇죠. 뭐 루브르 박물관이든 우리나라도 국립중앙박물관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긴 역사에서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고 이렇게 보존한 거기 때문에 이 문화재 보존연구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정말 요만한 조각 하나를 발견해서 이 원형의 모습을 다시 복구한다는 게 정말 놀랍기도 하고요. 그 안에 수학을 활용한다는 것이 물론 화면으로 보기도 했지만 좀 더 쉽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항상 늘 그렇지만 이게 쉬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행렬이 좀 쓰였어요. 행렬 네. 같은 게 보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설명하실 때 1차 다항식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1차 방정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함유된 성분 같은 것을 찾을 때 방정식을 풀어서 하실 수 있다. 근데 그거를 행렬을 이용하신다. 뭐 이렇게 뭐 말씀하셨고 거기에 도자기에 함유된 성분들이라든지 인근 지역의 어떤 도료라든지 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때 이런 혼합 비율을 구할 때 사용한다고 하고요. 저는 그 행렬보다는 사실은 금동 광배편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실 때 이제 외심 얘기하셨거든요. 사실 이거는 저희들도 수업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파편이 있는데 그것이 원래 모양이 원형이었다면 그 조각 가지고 얘가 원래 언제 크기였는지 반지름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외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점 3개가 하나의 원을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깨진 조각이 이 원 주 위에 있는 점을 딱딱딱 그리고 3개만 찾을 수 있다면 네. 이것의 원래 크기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세 변의 길이 그리고 세 내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인 법칙이라는 것을 통해서 반지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원래 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외심의 정의가 사실은 이래요. 각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외심을 직접 또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각들을 통해서 크기를 유추하고 그리고 조각들을 가져와서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유추가 되었기 때문에 크기가 되었기 때문에 대략적인 위치가 여길 것이다 하면서 따라서 이런 어떤 사고력 그리고 상상력 어떤 수학적인 능력들이 합해서 이런 연구들이 진행되는 겁니다. 네. 우리 집에 그 깨진 화분 조각 많은데 네. 좀 반지를 좀 구해주세요. 아니 혼자 한번 잘하실 것 시도해 보세요. 깨진 화분 조각 하나를 가지고 이 화분이 어떻게 생겼었을까 한번. 사인 코사인 나온대잖아요. 머리 아파. 우리는 그냥 포기하는 건가요? 예. 근데 복원에서 사용되는 뭐 수학적 사고력이라 한다면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뼈 조각 하나를 발견해냈는데 이거를 조사해서 이 사람은 신라 시대 사람이고 뭐 남자일까 여자일까 뭐 이런 거를 발견해낸다든가 아니면 금 조각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거는 이 왕관은 어떠한 모양의 왕관이고 이 왕관을 썼던 왕의 머리둘레는 얼마 정도 될 것인가? 머리 둘레까지.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금관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 또 다른 것으로 이 단유세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어려워요. 이게 약 2,500년 전 고조선의 것으로 추정되는 청동거울입니다. 우와. 그 안에 무늬가 정말 기하적 무늬가 진짜 신기할 정도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어떻게 그 옛날에 그걸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복원하기도 쉽진 않았다고 하는데 복원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 수학적 원리들이 좀 많이 사용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단유세문경 보면 그 원이 많이 그려져 있는데 그 원이 한꺼번에 그린 거냐 아니면 각각 그린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셨는데
그 분포도 오늘 반지름이나 이런 것들 위치나 그 끝에 점들 연결된 점들을 보니까 아 이게 한꺼번에 그린 거구나라는 것들을 그 어떤 점의 분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아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렇게 복원을 하는 것도 놀라운데요. 아까 고조선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 너무 깜짝 놀랐는데 연대를 맞추는 것도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이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연대 측정을 하는 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탄소 연대 측정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예전에 수능 문제에도 그런 반감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저도 좀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탄소의 어떤 비율을 가지고 즉 반감기 어떤 원소가 그거의 반이 될 때, 예를 들어 뭐 10이 있었다면 5가 되는 것을 이제 반감기라고 하는데 이 탄소에 관련된 것 12번과 14번의 어떤 비율을 가지고 이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최대 한 6만 년 정도까지는 측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요? 더 오래된 것은 그 탄소 12, 14 가지고 안 하고 그 반감기가 더 긴 것을 통해서 그 연대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어렵게 복원을 한 이 문화재를 잘 보존하는 게 진짜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네. 우리 뭐 수학여행 자주 가잖아요. 경주? 네. 저 아시는 분한테 저보다 연세가 좀 많으신 분한테 얘기 들었는데 예전에 수학여행 갈 때는요. 그 석굴암대에 불상을 바로 눈앞에서 봤대요. 오. 그래서 뭐 얼굴도 만지고 팔도 잡아보고 설마.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가까이서 봤는데 뭐 팔 잡아보면 아들 생긴다 뭐 이런 얘기 하려고 그랬죠 지금. 코도 아유, 쓰다듬고 나도 진짜 믿을 뭐 뻔했네. 정말 옛날에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요즘에는 정말 아쉬운 게 앞에 유리가 쳐져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 멀리서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장치를 하는 것이 결국은 잘 보존하기 위한 그런 노력인 거죠? 그렇죠. 아우, 저는 진짜 정말 잘 만들었는데 잘못된 보존으로 마음 아프게 하는 문화재가 바로 석굴암인데요. 예. 저 지도할 때도 아이들한테 늘 말을 하는데 석굴암이 원래 그 토암산을 지나던 일본인 우체부에 의해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비 피하려고 들어갔다가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해서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네. 그 일본인들이 보고서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거 우리나라로 가져가자 그래서 해체를 했거든요. 그런데 1910년도에 일제 식민지가 되면서 야 조선은 우리나라 거기 때문에 굳이 옮길 필요가 없어. 이 땅도 우리나라 땅이야 해갖고 해체하던 것을 대충 조립을 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잘 못하니까 시멘트로 발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석굴암이 숨을 쉬지 못해서 곰팡이하고 이끼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해방이 된 뒤로 우리나라도 역시 곰팡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석굴암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골치가 아팠어요. 그런데 관찰을 하다 보니까 시멘트가 떨어진 부분으로 물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고 아 시멘트가 떨어져서 이렇게 곰팡이하고 이끼가 생기는구나라고 잘못 생각을 해서 더 단단한 시멘트로 보존을 했던 거죠. 막아버렸던 거죠. 그래서 더 숨을 못 쉬어서 곰팡이하고 이끼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막아놓은 이유가 제습제하고 제습기랑 에어컨으로 조절하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계 진동 같은 게 전달이 돼서 그것도 문화재로 훼손하고 아이고. 있다고 해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예전에 선조들이 지혜롭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숨구멍을 나게 해서 곰팡이하고 이끼를 만들지 않게 한 것처럼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문화재 보존 연구원들의 역할이고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김희진 선생님이 멘트가 시멘트예요. 그냥 탄탄해. 준비를 많이 해오셨어요. 흔들림이 없네요. 흔들림이 없어요. 단단해. 단단하고. 숨 쉴 구멍도 없어. 하도 발라놔가지고.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밟고 있는 이 땅 밑에도 사실 선조들이 남기고 간 문화재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보존해야 되는 문화재들도 아직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 문화재 보존 연구원이라는 직업이 앞으로 또 미래가 또 창창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문화재 복원하는데 보통 한 5, 6년 정도 걸린다면서요. 그러니까 왠지 다른 사람들보다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별도 화장실 오래 안 가고 오래 참기, 인내심 테스트? 재채기 참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간지럼 가장 참기. 그렇지 이런 걸로 해서 가장 잘 버티는 사람을 문화재 보존 연구원을 시켜야 됩니다. 아, 기본적으로 인생 성공하려면 인내심은 어디서나 필요하니까 네. 뭐 나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재료가 여러 가지잖아요. 뭐 금속으로 된 것도 있고 뭐 세라믹, 독일로 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쵸. 그 금속 관련된 학과 또는 문화재 보존학과라는 과가 있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 과를 졸업하고 그 학부만 졸업하고 나면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응시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가 역사가 굉장히 깊고 그다음에 아직도 정말 많은 문화재들이 땅이나 바다에서 나오고 네. 있기 때문에
이쪽에 도전해보는 것도 한번 좀 권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세월의 흐름에 없어져 버렸던, 사라져 버렸던 문화재를 복원하는 아주 놀라운 직업인데요. 이 직업 안에도 이렇게 수학의 힘이 숨어져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 속의 것을 현재로 다시 찾아오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문화재 보존연구원 오늘 파인드메스에서 함께 만나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수학 고민을 해결해보는 클리어매스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이고요. 어머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사실 초등학교 4학년 되면 여러 가지로 좀 고민할 것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학년인 것 같아요. 그럼요. 4학년은 특히 초등학교 시절에서 질풍 노도의 시기와 같다. 공부가 갑자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이들은 공부하는 걸 힘들어하고 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이 성적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뭘 더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또 외모에 대한 고민도 많아지고요. 그렇죠. 우울관계 문제 일으키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고민이 많은 시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초등학교 4학년 때 가질 수 있는 고민들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어머님께서 저희한테 보내주신 고민은요. 아이가 수학을 굉장히 즐겁게 하고 매우 좋아하고 있어서 심지어 중학교 1학년 선행까지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계속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어머님의 고민이었어요. 말려야죠. 그걸 왜 말려요? 공부한다는데. 아니, 짱구는 못 말리더라도 네. 이 친구는 말려야 됩니다.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너무 빠져있어, 공부에. 어색합니다. 마치 그 영화배우 마동석 씨가 네. 꽃꽂이하는 느낌이에요. 어색하잖아요. 네. 글쎄요. 근데 학생이 공부에 빠져 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정말 좋은 그림인 것 같은데 굳이 이거를 말려야 할지 김일희 씨의 의견이 맞는지 너무 일단 저는 좀 약간 의심이 되고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이것 외에도 또 숨어있는 고민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일단 오늘 클리어매스의 주인공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고민으로 수다학을 찾았을까요? 세상에 이 광경은 뭐죠? 혹시 잘못 찾아온 건 아닐까요? 게다가 이건 수학 문제집. 자매가 모두 수학 공부에 푹 빠졌습니다. 언니 나 이거 모르겠어. 60집을 몇 십으로 얻어낼 수 있어? 공부하랴 동생 가르치랴 바쁜 언니네요. 그럼 이 위일에서 네가 70으로 어림했지? 그럼 거기 이쯤 되면 수학 고민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오늘의 주인공부터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중탑초등학교 4학년 1반 수학을 좋아하는 강서영입니다. 수학 선생님이 꾸민 오늘의 주인공. 어떤 수학 고민으로 수다학을 찾았을까요? 그러니까 보통은 저학년 때 같은 경우도 숙제 안 하거나 아니면은 알림장 안 보거나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하루쯤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꼭 9시에 자고 아침 8시에 일어나자를 철칙처럼 해요. 그러다 보면은 혼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서영이가 4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 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서영이 같은 경우는 계속 선행을 하고 싶어 하는데 계속 선행을 시켜야 되는지도 고민입니다. 중학교 1학년 과정까지 스스로 선행학습할 정도로 수학을 좋아하는 서영이. 요즘은 정수와 유리수의 연산을 복습하고 있었는데요. 중학교 과정까지 선행하면서 방정식을 제외하고는 엄마의 도움조차 받지 않았대요. 서영이는 왜 선행학습을 이토록 좋아하는 걸까요? 중학교 거 같은 선행 문제는 별로 힘들지 않고 재밌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더 배울 수도 있고 남들보다 더 빠르게 공부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늘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어 선행학습을 선호했던 거였네요. 수학을 좋아하는 서영이는 단 하루도 수학 공부를 빼놓지 않고 매일 1시간씩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어라? 근데 문제집이 하나도 둘도 아니고 무려 4권? 서영아, 문제집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는 원래 오늘 하는 거고 월요일에는 이거, 화요일에는 이거, 수요일에는 이거, 목요일에는 이거 이렇게 해서 요일마다 하는 게 다 달라요. 되게 많이 하네. 안 힘들어? 네, 별로 힘들진 않은데.
서영이의 선행 공부법은 매일 다른 학년의 문제집을 푸는 것인데요. 4학년 과정도 결코 소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최근 소수의 혼합 계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영이. 그 이유는 종종 발생하는 실수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예상외로 실수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는 서영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틀리거나 하는 거는 나중에 비슷한 문제에서 다시 하면 괜찮은데 다른 친구들이 저보다 점수가 더 잘 나오거나 다른 친구들한테 지거나 하면 그때는 좀 화가 나죠. 요즘 서영이의 머릿속에는 100점을 받을 수 있을지, 수학 경시대회에서 상을 탈 수 있을지 온통 수학에 대한 생각뿐이라네요. 하지만 이런 서영이가 걱정된다는 엄마. 그 이유는 혹시나 승부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건 아닐까 우려가 되신데요. 서영이가 정말 노력하거든요. 근데 동생 서희는 많이 노력하는 편은 아닌데 서희가 올해 성적이 잘 나와요. 저는 솔직히 노력하는 서영이가 성적이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생각처럼 성적이 잘 안 나와서 고민이고요. 제가 보기엔 서영이가 참 계산적인 것 같은데 창의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창의력이 걱정된다는 엄마의 걱정과 달리 문제집 속 어려운 문제도 척척 푼 서영이. 그나저나 제작진에게 보여줄 게 있다는데요. 잠시만요. 어라?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는 서영이와 서희. 뭘 찾고 있는 거죠? 시험지 같기도 하고 상장 같기도 한 이것의 정체는? 이게 뭐야? 저 이번 수학경시대에서 최우수상 받은 상장이에요. 동생도 뭐 받은 거야? 네, 저도 최우수상 받았어요. 세상에 정말 기특하죠? 표정에서도 수학에 대한 사랑이 그대로 느껴지네요. 바쁜 엄마를 대신해 동생과 공부도 같이 하고 이렇게 실교로 놀아주기까지 정말 100점 딸이 따로 없죠. 누구보다 수학을 좋아하는 서영이. 앞으로도 더 수학 공부를 잘할 수 있게 수다 도와주세요. 네, 오늘의 주인공은 초등학교 4학년 서영이었습니다. 또 어머니와 또 서영이의 동생까지 함께 만나봤는데요. 일단 동생을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외모적으로 딱 풍기는 모습은 모범생의 공부도 잘하고 일단 의젓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딸 괜찮습니다. 어머님이 아주 복이 많으시네요. 저도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내 딸 서영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아, 그랬죠. 이 친구는 내 딸 삶고 싶은 서영이. 너무 예뻐요. 네네. 선생님들도 정말 이쁘게 보셨죠? 그러니까요. 정말 대단하네요. 보통 아이가 유아일 때 엄마들이 가장 바라는 장면은 아빠가 애들이랑 놀아주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면 가장 바라는 장면은 형제자매끼리 잘 노는 모습, 그래요, 공부하는 맞아요. 모습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 얼굴에 흐뭇함이 나타난 것처럼 이 친구들이 혼자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동생을 봐주면서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깜짝 놀랐네요. 엄마들이 정말 부러울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기본적으로 아주 성실한 친구고 수학에 대한 의욕도 있어서 아주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약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그 스스로 좋아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어떤 친구와의 비교라든지 어떤 경쟁심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요. 네. 예, 그런 부분은 약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얘기를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는데요. 뭐 경시대회에 나가서도 상 받아야 된다. 나는 100점 맞아야 된다. 사실은 그냥 이렇게 단순히 경쟁하는 것보다는 이 즐거움, 배우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찾아가는 그런 동기부여가 더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의욕이나 열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네.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의욕과 열정이 과해서 그 경쟁심을 유발해서 그 스트레스가 된다면 그때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의욕 때문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점수가 그 의욕만큼 열정만큼 안 나오는 순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는 공부를 놓을 수도 네. 있거든요. 따라서 재미를 위해서 해야지 그 목표가 경쟁심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경쟁심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요 마음을 오히려 바꿔서 역으로 이용해서 긍정적인 동기부여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일단 엄마가 정보가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정보가 많아야 되고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미리 예측을 하는 거죠. 이러한 대회는 어느 정도까지만 나가도 네가 잘한 거고 더 큰 대회가 있거든요. 네. 그런 대회는 장려상만 받아도 잘하는 거고 어떤 대회는 한 5등 안에 드는 걸 목표로 하고 만약에 좀 동네 학원에서 하는 대회 같은 경우는 한 1등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뭐든지 얘가 다 1등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는 거에 대한 예측도 어느 정도는 해놓음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상처를 덜 입게 해주는 게 엄마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경쟁심을 이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애국심. 우리가 그 야구를 봐도 우와. 한일전 하잖아요. 거창한데, 그러면 네. 일본 친구들이 사실 전력으로 보나 인프라로 보나 훨씬 강한데 한국 선수랑 만나면 한국 선수들이 정말 좋은 성적을 많이 내거든요. 그게 바로 애국심입니다. 우리 서혁이한테 너가 수학 공부를 잘해서 대한민국을 빛내야 된다라고 애국심을 주입해서 네. 경쟁심을 극복하고 애국심으로 승화되면 더 열심히 할 것 같다 이런 승화가 생각을 해요. 되면 다행인데 네. 오히려 아이한테 너무 무거운 짐이 될까 봐. 아니 그렇지 않아도 부담감을 갖고 경쟁심에 막 이렇게 하는 아이를 너는 나라를 대표한다 막 이러면 아이가 정말 뭐 나중에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서영이한테 그냥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알려주는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초등학교에서 1등을 하는 거, 친구를 이기는 거, 경시대회에서 금상을 타는 거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기록에 남지도 않고 그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고3까지의 그런 비전을 쭉 보여주면서 왜 수학을 이해해야 되고 네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수학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좀 이해하고 네. 깨닫도록 한 다음에 진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실력인지 좀 가능하다면 진단을 해서 그런데 너 지금 굉장히 잘해 하고 자기 수준을 알려주는 거죠. 너 잘하고 있고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네. 이 부분만 강점으로 올려보자.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자 해서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그렇죠. 경쟁을 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이기는 것. 그런 방법을 권하고 싶습니다. 대회가 아닌 배움으로 좀 아이의 그 길을 좀 인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어머니께서 선행에 너무 빠져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이 친구는 현행을 소홀히 하는 걸 거야. 뭐 이렇게 그냥 한번 짐작을 해봤는데 화면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현행에도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있고 요일별로 풀고 있는 문제집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았는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이게 너무 많아서 이게 너무 많아서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서영이가 그런 학습량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느낌은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즐겁게 참여하고 괴로워하지 않는다면 굳이 개선하거나 줄일 네.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렇군요. 지금 중학 수학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수학 선생님이 또 꿈이기 때문에 아이가 수학을 좋아하는 건 너무나 다행인 것 같은데 검사 결과를 보면 아이의 장점을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인지 능력 전체가 언어성하고 동작성도 둘 다 좋은데 특히 동작성이 훨씬 더 좋아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잠재 능력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단기 기억력이 보통 도시 아이들이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집중력이나 단기 기억력조차 좋아서 뇌로만 치면은 공부를 아주 잘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학 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의외로 최상은 안 나왔어요. 그렇네요. 예, 중 정도 나왔는데 이 이유가 전반적으로 아주 넓은 범위를 냈더니 준비 상태가 좀 덜 돼 있거나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심화 문제를 많이 푸는 쪽을 많이 연습을 안 했거나 네. 이런 현상이 있어서 이 정도가 나왔을 건데 이 수학 성취도 평가에 의해서 너무 기분이 안 좋거나 의욕을 상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수학 성취도에서도 강점은 계산 영역이었고 약점은 추론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추론 영역이 약한지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김승희 선생님, 틀린 문제들 한번 살펴보셨을 텐데요. 네. 어떤 문제점이 좀 보이셨나요? 30문제 중 20문제 맞았습니다. 중상 실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푸른 문제를 보니까 내용을 보면 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계산 실수 정도가 있었고, 근데 다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그 심화 문제 풀이에 좀 많이 놓쳤어요. 그래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본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꽤 잘하는 편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공부 방향을 그 심화 학습 쪽으로 좀 잡는다면 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학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문제를 보면은 15번에서 간단한 계산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 25번에서는 이 문제에 나온 숫자를 옮겨 적다가 네. 그 숫자를 잘못 옮겨 적었어요. 그래서 계산 결과가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안타까운 실수죠. 그래서 이런 문제 풀이를 할 때도 이 쉬운 문제 같은 경우도 시간 제한을 좀 두면서 푼다면 훨씬 그런 간단한 계산 문제를 무시하기 쉽거든요. 근데 그런 훈련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보고요. 평소에
계산 연습과 심화 연습 문제를 풀이를 하면 네. 훨씬 잘하게 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서영이 실력으로라면 이거는 다 맞았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실수를 한 것도 사실은 의외였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그 자기 학년에 있어서 익혀야 될 개념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해를 하고 문제를 잘 풀어요. 이 아이는 학교 시험을 맞았으면 100점을 늘 맞았을 네. 거예요. 그런데 그 단계로 끝났지 더 심화를 가지 않았고 다양한 유형 말고 그냥 학교 시험에서 자기가 접하는 유형만 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행 자기가 다루고 있는 걸 다 이해했다고 해서 다른 학년, 한 학년을 넘어서 선행하는 것보다도 네. 우선 심화하고 유형들을 익히는 연습을 하는 게 훨씬 더 급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넓게만 갈 게 아니라 좀 깊게 파 그쵸. 들어가는 과정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선생님 세 분이 네. 거의 뭐 같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진짜 다 공통적인 얘기를 해주셨어요. 심화가 부족하다. 네네. 이걸 공부해야 된다 하셨는데 아까 그 어머니께서 고민하셨던 게 선행을 계속 시켜야 할지 그렇죠. 아니면 현행 학습을 시켜야 할지 고민이 된다 하셨는데 네. 벌써 뭐 해결책이 나온 건가요? 아니 그래도 네. 선행도 아이가 원한다면 시켜도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지금 서영이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내용까지도 자기는 해보고 싶다, 도전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굳이 그걸 꺾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서영이가 이 고학년에 선행 학습을 하면 수학을 잘하게 될 거라는 믿음이 있지 않은가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선행 학습과 심화 학습 중에 공부를 시켜야 한다면 당연히 심화 학습입니다. 빨리 한다고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라 네. 깊게 하는 것이 실력 차와 점수 차를 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서영이가 했으면 좋은 방법들, 심화 문제를 하루에 한 문제라도 꼭 좀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학년에 맞는 내용들. 그렇다고 뭐 선행학습을 관두라.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재미있거든요. 그 재미있는 걸 굳이 말릴 필요가 없어요. 재미는 유지하고 그 학년에 심화학습을 하라는 것에 저는 무게를 주겠습니다. 네. 근데 정말 우리 서영이 너무 기특한 게 매일 1시간씩 꾸준히 수학 공부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수학 1시간 동안 하는 동안에 좀 더 많은 비중을 심화 쪽으로 어머니께서 유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심화 쪽으로 우리가 잡았다고 하면 서영이한테 좀 맞는 학습법을 알려주면 더 효과가 배가 될 것 같거든요. 네, 먼저 문제집을 하나 사시면 문제를 풀 때 앞에 기초 문제나 기본 문제들은 하나도 풀지 말고요. 심화, 스토리텔링 응용 문제만 풀어보는 것을 권합니다. 네. 그래서 맞은 것은 됐고요. 틀린 문제는 오답 노트를 반드시 쓰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연습을 해서 그 심화 문제 유형 몇 개만 익히면 되게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양의 문제 말고 이 친구에게, 서영이에게 필요한 심화 문제를 다루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혼합 계산이 조금 어렵다고 했는데 네. 그게 나눗셈을 제대로 처음에 완전히 기초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거 잘하고 뛰어나니까 설마 나눗셈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익힐 때 약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소수의 혼합 계산이 어렵다고 했으니까 3학년 때 나누는 나눗셈부터 그리고 소수하고 분수의 개념까지 다시 한 번 더 찬찬히 그 부분 문제는 기초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는 것을 권합니다. 네. 근데 어머님이 아이의 창의력과 관련돼서도 얘기를 한마디 해주셨었는데 아까 그 검사 결과에 보면은 추론 영역이 좀 다소 낮게 나왔는데 이게 어머님의 예상과 좀 맞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또 무엇보다 어머님이 하신 말씀 중에 조금 마음에 걸렸던 게 동생은 별로 노력을 안 하는데도 점수가 잘 나오는데 우리 서영이가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괜히 방송에 나와가지고 우리 서영이가 저걸 보고 마음 아플까 봐 저는 그게 굉장히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보면 서영이도 1, 2학년 때는 이해력이 빠르고 한번 설명드리면 알아들었을 거예요. 네. 1, 2학년과 3, 4학년의 수준은 엄격하게 다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1, 2학년 때에 그렇게 이해했던 게 3학년 때 가면 특히 나눗셈이 나오면 아이들이 정말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서영이 같은 경우는 지금 소수의 혼합 계산이 어렵다고 분명히 말을 했잖아요. 나눗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수준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해력이나 적용력이 당연히 둔화됩니다. 그래서 네. 영재나 천재들을 키우시는 어머니들이 아이가 이제 학년이 높아질수록 애가 점점 더 둔해지는 것 같다고 예전에 그 영특함이 보이지가 않아서 아유. 걱정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용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당연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동생은 이런데 얘는 이래요라고 구분하실 게 아니라
동생도 아마 3, 4학년 되면 똑같아질 그래요, 겁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바심 내지 마시고 창의력을 좀 더 키우고 싶으시다면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 문제나 심화, 추리 퀴즈 같은 걸 하셔서 한 단원에 얽매이는 문제 말고 전체적으로 수학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활동, 그런 퀴즈나 그런 그 자료들을 좀 접하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 서영이와 지금 동생을 비교하셔야죠. 그럼요. 4학년 서영이랑 비교하면 안 되죠. 보통 어머니들은 이제 기본 문제도 못 풀어서 걱정인데 이제 기본 문제 다 풀고 창의력 못 풀어서 걱정이니까 네. 걱정의 수준도 약간 높은 것 같은데 일단 기본 유형 문제만 많이 풀 때는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익숙해지는 거는 창의성하고는 좀 멀리 있잖아요. 창의력이라는 게 좀 새로워야 되고 실용적이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어떤 경우에 창의력이 발전되냐 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풀 때. 그래서 과제 집착력이나 끈기 같은 게 창의적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혼자 끙끙거리면 사실 답이 어린아이 수준에 안 나올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우수한 아이들은 우수한 아이들끼리 모아놓고 어려운 문제를 몇 문제를 준 다음에 서로 풀어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어려우기 시작하면 각자 아이들이 일부러 그렇지 않아도 다 접근 방식이 다르게 돼요. 그러면 그때 다른 아이들의 접근 방식을 눈으로 보면서 나와 비교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그 창의적인 거나 추론할 때는 근거를 대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생각했다. 그다음에 딴 친구는 왜 이렇게 생각했다. 나하고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의 문제가 뭔지 아이들이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문제 하나를 어쩔 때는 협동해서 풀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또 그때 창의력이 발전하는데 다만 그 창의성은 억압된 상태에서 발전을 안 하기 때문에 엄마가 동생하고 비교하는 거는 이 아이한테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어머님 기억하셨죠? 절대로 서영이와 동생을 비교하기에는 이 레벨이 좀 다릅니다. 지금 현재로서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초등학교 4학년 수학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 수학의 선행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우리 서영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양한 솔루션들이 나왔지만 그중에서도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전문가 선생님의 결정적 한방 들어보겠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현식입니다. 나눗셈이나 소수 문제는 기초 문제를 찾아서 풀고요. 그 외의 단어는 심화 문제를 찾아서 편식하기 바랍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균형입니다. 이 아이가 수학을 좋아해서 수학 문제 해서 수학은 잘하게 되는데요. 모든 노력을 수학에만 집중하다 보면 다른 과목과 균형이 안 맞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학은 지금도 충분한 것 같으니까 다른 과목하고 균형을 잘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왜입니다. 수학은 그것이 왜 그런지 그런 이유를 찾아가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도록 깊게 심화 학습을 하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리 씨의 결정적 한방도 또 기대가 되는데요.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바로 이겁니다. 뭐예요, 이거? 문화상품권인데요. 오. 서영이가 이 네. 창의력 때문에 고민하는 것 같아서 또 창의력 하면 바로 이 예술 작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문화상품권으로 네. 뭐 책을 읽어도 좋고 뭐 공연이나 뭐 네네. 전시회, 뭐 미술관 이런 거 다 이용하라고 제가 거금 5,000원을 써서 아니 요즘 잠깐 미안하지만 미술 예. 전시회가 도대체 얼마인 줄 알아요? 공연이 얼마인 줄 알아요? 저도 많이 힘들어요. 아유. 나머지 좀 많이 보태야 되겠지만 네. 서영아 그런 거 꼭 많이 접해보길 바라겠다. 네, 너무 좀 무책임하네요. 오늘 가지고 뭘 어떻게 하라고. 오히려 어머님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버님께 너무 큰 부담을, 경제적 부담을 안겨드리는 것 같아서 하지만 저희가 꼭 5,000원권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4학년 서영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사실 이 모습만 봐도 어머님은 굉장히 아주 대견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서영이가 가지고 있는 의욕이 앞으로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쭉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부담보다는 아이에게 더욱더 많은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